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이제 조각 4번 의제 배당과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입 이 두 주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수입 배당금과 의제 배당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하나씩. 지주회사가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입액이 적어질 수 있다. 자, 일단 맞는 표현인데 여러분 2023년 개정이 되어가지고 지주회사랑 일반 회사가 그 입금 불산입률이 같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지주회사에 한정된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도 뭐 문장이 틀린 건 아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밑에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입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거다라는 거. 그래서 수입 배당금에 대해서 일부 입금 불산입을 해준다. 입금 불산입은 기타로 한다라는 거고. 자, 우리 계산식을 보면 1번 지금 정어를 확인해야 되니까요. 계산식을 보면 뒤쪽에 계산식은 이따가 뭐 다음 페이지에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나중에 확인이 되겠지만 계산식 상에서 차입금 이자가 있다면은 그걸 빼주고 우리 입금 불산입률을 계산하기 때문에 빼주기 때문에 결국 입금 불산입 되는 금액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은 맞는 표현이다라는 거. 2번 내국법인이 배당 기준을 현재 3개월 이상 상대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의 4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수입 배당금의 30%, 50% 또는 100%를 입금에 산입한다. 이 표현 틀렸고요. 자, 아래 보시면은 자, 입금 불산입률을 보세요. 입금 불산입률 23년부터 개정된 게 있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지주회사에 대한 특례로서 입금 불산입을 좀 많이 해주던 게 있었어요. 퍼센트지가. 하지만 그게 통일되어서 지주회사든 일반 회사든 퍼센트지가 똑같아요. 그리고 23년부터는 지주 일반의 구분도 없을 뿐더러 주권 상장인지 비상장인지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된 주식인지 비상장된 회사의 주식인지 상관없이 동일하게 30%, 80%, 100%를 적용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되게 복잡했어. 일반 회사인지 지주회사인지 따라 다르고 주권 상장법인인지 주권 비상장법인인지 따라서 달랐기 때문에 외우기 좀 복잡했는데 그게 다 통일됐다는 거예요. 아래로 통일됐습니다. 결국 외워야 될 건 이건데 20% 미만을 보유하고 있다면 30%만 입금 불산입을 해줘요. 20% 이상 50% 미만을 보유하고 있다면 80%를 입금 불산입 해주고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100% 전부 다 입금 불산입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에서는 40%를 보유하고 있죠. 40%를 보유하고 있으면 40% 이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해당되는 게 뭐 40% 이상이라서 사실 50% 이상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뭐 80% 아니면 100%이 둘 중에 하나가 걸린다고 볼 수 있겠죠. 4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경우에 따라 이렇게 바뀔 거기 때문에 30%, 50%, 100%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자, 3번. 유상 감자 전 2년 이내에 의제 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무상주의 취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 등이 먼저 감자된 것으로 보며 그 주식의 취득가액은 영원으로 한다. 자, 요게 바로 단기 주식 소각 특례에 관한 문제죠. 자, 간단히 뒤에 내용을 보겠습니다. 단기 소각 주식 특례라고 하면 자, 단기 소각 주식은 문제에서 나왔듯이 감자하는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의제 배당으로 과세되지 않은 무상주가 있다면 특례로서 원래 우리가 주식의 평균 단가를 계산할 때는 평균적으로 계산한다고 평균법으로 10주는 100원에 샀고 20주는 200원에 샀으면 그거를 가중평균해서 평균 단가를 계산해내요. 주식의 단가를 계산할 때. 하지만 이렇게 2년 내 단기 소각 주식 특례를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첫 번째, 단기 소각 주식을 먼저 소각하는 것으로 봐요. 평균 값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수량을 계산해서 이 수량만큼은 단기 주식 소각이 있다면 그 수량만큼은 먼저 소각된 걸로 본다고. 그리고 그 주식의 당초 취득가액을 0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취득 주식이 가액이 떨어지기 때문에 의제 배당액이 커지는 결과가 돼요. 그게 단기 소각 주식 특례다라는 거 한번 체크해 두시고요. 자기 주식 소각이익을 자본 전입하는 경우 소각 당시 당해 주식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본 전입 시기와 관계없이 배당으로 본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죠. 자, 자기 주식
1. 자기 주식 소각 이익을 자본에 전입할 때 지금 문제처럼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해. 그렇다면은 2년 낸지 2년 지나서 자본에 전입했는지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배당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만약에 소각 당시 주식의 시가가 취득가액보다 작아. 그렇다면 언제만 배당으로 봐요? 2년 이내에 자본 전입한 경우에만 배당으로 보죠. 요거 뒤에 정리된 거 짧게 볼게요. 자, 4번. 자기주식 소각 이익의 잠못 전입은 자, 기업. 요게 4번에 나온 문제죠. 4번에 나온 표현이죠. 자본 전입 시점에 상관없이 만약에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한다면 자본 전입 시점에 상관없이 배당으로 보고, 니은은 뭐예요? 소각 당시 시가는 취득가액 이하이긴 한데 자본 전입 시점이 소각일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라면 배당으로 본다라는 거. 됐죠? 요것도 숙지해 두셔야 됩니다. 5번.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자본금에 전입하는 경우 주주가 받은 무상주는 자본 전입 시기와 관계없이 배당으로 본다. 네, 이거 맞는 표현이죠.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기본적으로 요 자기 주식 소각 이익하고 달라요. 그죠? 자기 주식 소각 이익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입금 불산입 항목으로 보는데 이렇게 특이하게도 아까처럼 뭐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배당으로 보고 초과하지 않더라도 2년 이내 자본 전입하면 배당으로 본다. 요런 특례 규정이 있는 거고요. 5번. 자기주식 처분 이익은 그거 자체가 원래 입금 항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입금 항목을 자본금에 전입하면 그때 주주가 받은 무상주는 뭐 자본 전입 시기 이런 거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배당으로 보는 게 기본의 입장이에요.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자기주식 처분 이익과 소각 이익은 다르다라는 거. 아까 했던 내용이고 언급 잠깐 됐었던 내용이죠. 요거를 잘 숙지해 두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 파트가 원래 좀 어렵습니다. 다른 데보다 추상성이 높아서. 옳은 것은 자기 주식 소각 당시 주식의 시가가 취득가액 이하인 경우 자기 주식을 취득일이 아닙니다. 맞는 표현으로 고쳐드릴게요. 이거 취득일 하면 틀린 거고 소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소각함으로써 아니야. 소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발생한 자기주식 소각 이익은 입금에 산입한다. 이렇게 고쳐야 맞는 거예요. 지금 이 표현이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개념을 되게 헷갈리게 나온 문제예요. 1번은 이 두 부분이 틀렸다라는 거고요. 자, 2번 다행히 아까고 나왔던 거예요. 단기 주식 소각 특례가 있는 거예요. 단기 소각 주식 특례죠. 유상감자전 2년 이내에 의제 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무상주의 취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이 먼저 감자된 것으로 본다. 이게 첫 번째였죠. 단기 소각하는 주식이 있다면 1번 평균적으로 주식 단가를 계산하지 않고 이 경우 먼저 이 단기 소각 주식부터 먼저 감자된 걸로 보고 또 두 번째 그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한다라고 했죠. 이게 특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취득 주식에 대한 단가가 낮아지는 결과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의제 배당액이 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세법 규정입니다. 3번 법인이 자기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잉여금을 자본 전입함에 따라 당해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 비율이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지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은 배당으로 보지 않는다. 자, 결과적으로 배당으로 본다라고 해야 돼요. 짧게 볼게요. 지분 비율 증가분이에요. 원래는 기본적인 틀은 뭐예요? 입금 항목을 재원으로 해서 배당을 주면 그거는 의제 배당. 입금 항목이 아닌 걸 재원으로 해서 배당을 주면 그거는 의제 배당이 아닌 걸로 보는 게 기본인데요. 두 가지 예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예외는 아까 전에 자기주식 소각이익, 이거는 입금 불산입 항목인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2년 이내에 전입하면 의제 배당으로 본다. 그게 첫 번째 예외였고요. 두 번째 예외는 바로 지금 이 지분 비율 증가분입니다. 입금 불산입 항목을 재원으로 하든 입금 항목을 재원으로 하든 만약에 법인인 주주가 나 스스로의 자기 주식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스스로의 지금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뭔가 준다고 하면 배당을 준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뭐가 준다고 하면 자기 자신도 받게 되겠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실권을 하든 재배정을 하든 결과적으로 자기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에 뭔가를 전입하면 그 추가로 주는 주식을
자기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상대방 다른 주주들한테 나눠주게 돼요. 재배정했다고 할게요. 결과적으로 똑같아요. 실권을 해도 똑같은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다른 주주들의 지분 비율이 증가하게 돼요. 비율이 증가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 지분 비율 증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건 어떤 우회로를 통해서 다른 주주들한테 이익을 분유했다고 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의제배당으로 봐야겠다라는 거야. 특이하다. 지분 비율 증가분에 대해서는 두 번째 예외로서 무조건 지분 비율 증가분은 의제배당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요거 체크해 두시고요. 그래서 3번이 틀린 거 보지 않는다라고 해서 틀렸고요. 4번 의제배당은 상법성 배당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아닙니다. 의제배당도 입금 불산입 대상이 됩니다. 체크해 두시고요. 자, 지주회사는 20%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은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자, 일단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렸죠? 2023년부터는 지주회사, 일반회사 이렇게 퍼센티지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지금은 안 나올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 문장을 이용한 건 안 나오겠지만 확인만 해두시면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따로 지금 저 문장을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주권 상장 여부, 지주회사 여부에 상관없이 입금 불산입률은 이제 동일해졌거든요. 그러니까 보기 5의 경우 그냥 지분율이 20% 미만인 걸로 나오니까 어때요? 지분율 20% 미만이라면 입금 불산입률은 30%를 적용한다. 요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의제배당으로 입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번 감자를 하는데요.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 합계액이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자, 여러분 동일한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저 밑에 쭉 보시면은 자, 의제배당의 유형은 두 가지가 있는데 기억, 자본금 감소, 해산, 합병,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으로 해서 지금 감자나 해산하거나 합병하거나 분할하거나 회사가 이 경우에 주주한테 그 대가를 준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예를 들자면 뭐 300원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그 주주 입장에서는 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 애초에 들어갔던 돈이 100원이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주주의 이득이 얼마죠? 주주의 이익이 200원인데 이 200원이 형식상은 배당이 아니죠. 감자의 대가거나 해산의 대가거나 이렇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실질은 돈을 배당으로 준 거하고 똑같거든. 200원의 이익을 분유한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배당으로 의제하겠다라는 거야. 의제배당. 그래서 1번 감자씨 요런 경우 맞고요. 주주가 원래 100원 주고 샀었는데 이번에 그 감자의 대가로 300원을 받았다면 그 차액인 200원이 이 주주의 의제배당이 된다. 요렇게. 해산시에도 마찬가지예요. 해산시에도 해산한 법인의 주주가 잔여재산의 분별에서 받는 금전 받는 거 300원 받는다고 하면 애초에 이 주식을 취득할 때 들어간 돈 100원을 초과하는 200원에 대해서는 의제배당, 형식적으로 배당이 아니지만 배당으로 보겠다라는 제도, 의제배당. 3번 피합병법인의 주주, 먹히는 법인의 주주가 합병 대가로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뭐랑 비교해? 내가 애초에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 그 차이는 의제배당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5번 자기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법인이 자본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했대요. 요거 방금 봤던 거죠. 요거 뭐예요? 그렇게 하면 다른 주주들의 지분율이 증가한다고요. 자기 주식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본을 그걸 유상증자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유상증자든 무상증자든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하든 재배정하든 결과적으로 다른 주주들의 지분율이 증가하게 되고 그 지분율 증가분은 배당으로 의지한다고 했고 자 4번을 읽어볼까요? 자기 주식 소각 당시 주식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않아요. 그 이하야. 시가가 취득가액 이하인 경우로서 이때 시가가 취득가액 이하라면 언제만 배당으로 본다고 했죠? 그렇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않았는데 이렇게 시가가 취득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 본다고 했어. 근데 문제를 볼게요. 시가가 취득가액 이하인 경우로서 자기 주식 소각 이익을 소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전입했대요. 이러면 문제가 없죠. 이러면은 배당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네, 계속해서 진행할게요.
송금과 송금불산입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1번 손비는 순자산이 감소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것이더라도 열거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 틀렸습니다. 우리가 법인세법은 기본적으로 순자산 증가설, 그래서 순자산이 증가하면 기본적으로 입금으로 봐서 과세한다. 단 두 가지 경우는 뺀다. 뭐? 주주와의 거래, 자본의 납입, 이런 경우 출자 이런 거 빼고요. 그리고 입금 불산입 항목으로서 따로 규정해 놓은 특별한 몇 개 빼고는 기본적으로 모두 순자산이 증가하면 입금으로 봐서 과세하겠다라는 거였잖아요. 자, 송금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회사의 순자산을 작게 만드는 거라면 송금으로 인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것도 당연히 송금 불산입 항목은 제외하고 밑에 보면 자본 출자 환급도 제외하고 송금 불산입 항목 규정하고 비용이 아니라 이익잉여금의 처분인데 그걸 손비로 계상한 것도 비용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예요. 열거되어 있지 않으면 송금에 인정하지 않는다. 열거주의가 아니라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법인세법에 나와 있는 입금 항목, 송금 항목들은 예시로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얘들이 입금이고 얘들하고 비슷하게 다른 비슷한 항목으로서 순자산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그건 입금이나 송금으로 본다라는 측면이에요. 거기 소득세법하고 기본적인 측면이 다른 거죠, 시각이. 그래서 1번은 틀린 거.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여비는 출장자가 국내인 경우에만 송금에 산입한다. 아닙니다. 자, 기본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출장비예요, 출장비.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국내 출장도 있을 거고 국외 출장도 있겠죠. 일을 위해서 간다는 지금 전제가 붙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송금에는 다 산입되는 겁니다. 국내 출장비든 국외 출장비든. 자, 3번. 자산을 취득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 중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세금 계산 수참에 따라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여 차후에 송금이 인정된다. 요거 어때요? 지금 우리 쭉 갈 거니까 부가가치세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주제죠. 틀렸습니다. 우리가 밑에 내용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있죠. 부가가치세법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우리가 보통 불공제 매입세액, 불공하는 불공제 매입세액은 사, 세 등 위에 있는 친구들하고 아래 토, 비대면, 뭐 토개대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옛날 표현이고 바뀐 표현으로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 구입, 요거 똑같은 표현인데 요거만 바뀌었어요. 용어만. 토비대면. 요 아래쪽에 있는 거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일단 공통점은 사세 등이든 토비대면이든 공통점은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매입세액을 부담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물건을 구입하면서 매입세액을 부담했다고 하더라도 공제 안 해준다는 거야. 부가가치세법상. 자, 그거는 부가가치세법상 입장이고요. 각 경우별로 법인세법은 그걸 또 다르게 보죠. 사세 등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따로 잘랐냐 하면 이거는 귀책사유가 사업자한테 있는 거예요. 즉, 이 법인세법이니까 법인한테 귀책사유가 있는 거예요.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 사업자 등록 전 왜 이렇게 빨리 매입했냐 이거야. 그리고 여기 세금계산서 관련해서 미수령하거나 부실기재분, 필요적 기재사항 이런 것들이 누락되어 있는 이런 친구들이야. 이런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야. 잘 챙기지 못했다는 거죠. 어때? 이 경우는 법인세법에서도 귀책사유가 있는 거니까 송금불산입 기타사 유출해요. 됐죠? 밑에 있는 토비대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똑같아요. 근데 이거는 토비대면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에서 불공제하는 이유가 너희들이 잘못해서 안 해주는 게 아니에요. 부가가치세법 구조상 얘들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세법이 봤을 때는 쟤들은 뭔가 이 회사가 잘못한 게 아닌데 그냥 부가가치세라는 특성상 지금 토지 같은 게 안 되는구나. 못 받았구나.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았구나. 그래서 법인세법인 내 입장으로는 문제없어. 송금으로 인정해 줄 거야. 자산에 관련된 거라면 자산의 취득원가에 더했다가 자산이 소멸해감에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할 거고 자산하고 관련된 게 아니라면 즉각 비용으로 인정해 줄 거야. 요런 비용, 요런 처리예요. 요렇게 시각이 다르다고. 정리했죠. 부가가치세법에서도 계속 나오는 주제죠. 자, 그래서 읽어보면 자, 이거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세금계산서 사세 등 중에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걸 받았어. 왜 잘 안 챙겼냐는 거야. 그래서 일단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안 돼요. 근데 법인세법에서는 어떻게 본다고? 사세 등 이거는 법인 네가 뭔가 귀책사유가 있네. 법인세법인 나도 너 송금으로 인정 안 해줘. 그래서 요렇게 송금에 산입하지 않고 바로 송금불산입 기타사 유출.
기타 사유 유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됐죠? 4번 장식, 환경 미화 등 목적으로 사무실이나 복도 등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은 금액에 상관없이 전부 다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틀렸어요. 뒤에 한도가 있다고요. 일단 조건이 있고요. 장식, 환경 미화 등으로 사무실, 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를 해둬야 돼요. 대표가 혼자 대표 방에 걸어뒀다가 한 번씩 한 달에 하루만 뭐 꺼내놓고 너희를 볼 수 있게 해준다. 이런 건 안 돼요. 상시 볼 수 있는 그냥 환경 미화용으로 잘 쓰고 있다면 자 어때요? 그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자산으로서 계상할 수 있는데 그냥 한 번의 비용으로 이렇게 손비로 계상했다면 송금으로 인정해요. 얼마까지? 작품 하나당 거래 단위별로 1,000만원 이하인 것까지만. 그래서 1,000만원 초과하게 되면 그거는 무조건 자산으로 처리해야 돼요. 1,000만원 이하니까 딱 1,000만원까지 된다는 거야. 미술품을 사는데 하나당 1,000만원이 딱 들었다. 그러면 1,000만원이라면 1,000만원짜리라면 그냥 한 번에 그냥 손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지. 됐죠? 5번 출자에 의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 공동경비는 공동사업자 간 특수관 기업에 관계없이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된 공동경비를 송금으로 한다. 요거 맞는 표현이고 요거 잘 알아둡시다. 출자에 의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는 특수관계가 있든 없든 출자, 자본금을 냈다는 거지. A, B, C가 A는 40%, B는 30%, C도 30% 이렇게 내기로 했다. 자본금을. 비율이 다르죠? 그러면 그 비율에 따라서 각자 내기로 한 출자하기로 한 비율에 따라서 공동경비를 송금으로 분배해서 인정받는다. 이런 표현이에요. 특수관계 있더라도 그 지분 비율이 가장 객관적인 비율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자, 이거 보세요. 출자라면 서로 특수관계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출자 비율을 기준으로 나눠요. 근데 출자한 관계가 아니야. 출자로 비율로 나눠진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계약상 이번에 뭐 장사해서 이렇게 몇 퍼센트로 서로 나누기로 한다. 그렇다면은 특수관계가 없다면 그 약정에 따른 비율로 하고 특수관계가 있으면은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전기 매출액 비율, 전기 총자산가액 비율, 단기 매출액 비율, 단기 총자산가액 비율. 요 4개 방금 말했죠.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돼요. 특수관계가 있다면. 이게 객관적이다 이 말이야. 이럴 때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인세법은 손비의 범위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으로서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맞는 표현입니다. 이게 손비의 일반 원칙이에요. 읽어보시면은 사업과 관련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우리 회계에서는 이게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라고 하죠. 비용 인식을 어떻게 해요? 수익, 관련한 수익이 있을 때, 발생할 때에 따라서 비용을 인식해라. 이런 게 있는데, 법인세법에서는 그와 유사해요. 이거 사업과 관련해야 되고요. 통상적이어야 되고, 수익과 직접 관련되어야 비용으로 인정해준다라는 거예요. 맥락은 같지만 표현이 조금 다르니까 요거 숙지합시다. 1번. 자,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액을 잡손실로 회계 처리한 경우 송금 불산입해야 된다. 자, 여러분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가가치세 세법에서 가산세는 뭔가 제재를 하려는 목적이죠. 그죠? 그런 거를 어떻게 잡손실이라는 거는 비용이야. 가산세를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그거를 만약에 송금으로 인정해주면 어떤 제재를 하려는 그런 목적, 이유가 좀 떨어지겠죠? 그런 효과가 떨어지겠지? 세법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제재인데 그거를 송금으로 인정하면 그 제재 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산세 같은 거는 송금 불산입 항목이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3번.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대손세 공제를 받은 것에 한하여 송금으로 인정한다. 자, 틀렸어요. 요거 엮여있죠. 송금, 이 전체적인 송금이랑 우리 대손충당금 파트랑 이따가 부가가치세법 파트랑 다 엮여있는 내용이에요.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자,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 새우깡을 1,000원에 팔면서 부가가치세 100원까지 해서 1,100원을 받았어야 되는데 상대방이 외상으로 사갔어. 외상으로 사갔다고 하더라도 우리 또 중요한 거 부가가치세는 징수를 했느냐 못했느냐하고 상관없이 납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미리 사업자는 납부했어요. 내가 낼 게 아니긴 따지고 보면 소비자가 내야 될 거지만 신고 기간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냈어. 근데 이게 기간이 지나서 그
매출세액 미수금 100원을 못 받는 걸로 확정이 됐어요. 그때 이 사업자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나는 뭐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지금 보는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를 받는 걸 선택할 수 있어요. 자, 그게 아니라면 두 번째 선택지는 법인세법상 대송금으로서 송금으로 인정받는 걸 선택할 수 있어요. 둘 다 안 돼요. 둘 다 할 수는 없어요.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요. 이거 뒤에 적어놨을 겁니다. 보고 올게요. 이거 다 적어놨죠, 여러분?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으면 법인세법상 송금, 대송금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어요. 똑같이 역시 법인세법상 대송금으로 송금 인정받았다면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번 표현이 잘 모르면 그럴싸하게 보여요. 그죠? 마치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걸 확인받고 송금으로 법인세법부터 인정해준다. 이렇게 읽힐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 우리는 알죠? 아니에요. 헷갈리지 맙시다. 자주 나와요. 4번.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비는 출장비니까 정당한 출장입니다. 놀러간 게 아니에요. 출장비니까 국내외 여부가 불구하고 모두 송금에 산입된다. 맞죠? 주의하자고 했잖아요. 출장비니까 뭐 외국 간다고 나쁜 게 아니에요. 외국에 출장 갈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맞는 표현. 5번. 이사의 결의에 따라 사전에 결정된 급여 지급 기준을 초과하여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해당 금액 전액을 송금에 산입한다. 요거 주의하자고 했죠, 여러분? 자, 직원한테 주는 거는 퇴직금이든 상여금, 보너스든 뭐다?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상관없어요. 기준을 초과해서 중개되더라도 전액 송금으로 인정해줘요. 제재하는 건 임원이야, 임원. 급여 지급 기준, 임원에 대한 기준을 초과해서 퇴직금이나 상여금을 줬다면 그거는 송금불산입 상여로 처리해요. 하지만 직원한테 주는 거는 기준을 초과해서 주더라도 전부 다 전액을 송금으로 인정해 줍니다. 이 차이점.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부 다 뒤쪽에 다 적혀 있으니까 차분히 또 필요하실 때는 이용하세요. 해설을. 계속. 옳지 않은 것은 1번 손비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해야 하고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하고요.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해요. 맞아요. 우리 확인했던 거잖아요. 자주 나오죠. 손비의 일반 원칙으로서 요것들 다 표현에 대해서 민감하게 틀린 데가 없는지 하나하나 체크하세요. 2번. 매출 누락에 대응하는 원가 상당액이 장부 외에 처리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는 원가 상당액을 송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제가 신고조정의 사항의 예로서 앞쪽에 매출 원가를 자꾸 들었죠. 그죠? 그 결산조정의 예로서 예를 들었던 게 감가상각비였고 신고조정의 대표적인 예로 드는 게 매출 원가입니다. 매출 원가가 바로 이거예요. 매출에 해당하는 만약에 해당하는 비용 실제로 돈이 나갔단 말이에요. 매출 원가는. 그래서 매출 원가는 실제로 돈이 나갔고 그만큼 무조건 동일한 금액만큼이 송금으로 인정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런데 장부 외에 처리됐다는 건 뭐야? 그냥 누락시켰다는 거예요. 매출 원가에 대해서 누락했다는 거야. 매출도 누락했고 이것도 말도 안 돼요. 매출 누락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매출 입금 쪽은 다 신고조정 사항이에요. 그걸 조정할 수 없어요. 매출 누락에 대응하는, 매출도 누락했고 그거에 대응하는 원가, 매출 원가도 누락했다 이 말이야 지금. 그래서 일단은 매출 원가에 대해 말을 해보자면 어때요? 매출 원가 장부의 계상을 누락했으니까 동일한 금액만큼이 결과적으로 계상이 돼야 돼요. 비용으로. 송금에 신고할 때 산입하면 된다는 거예요. 신고조정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4번부터 볼게요. 출자자인 임원 에게 지급한 경조비 중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은 송금에 산입한다. 이것도 맞아요. 여러분 출자 임원 어때요? 뭐 이거는 뒤에 읽어보면 이건 부당한 게 아니에요. 뭐 좀 제재를 해야 되나? 되게 막강한 파워가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경조사비잖아요. 이거는 송금에 산입된다 이 말이에요. 속지 말자. 오케이. 5번.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임의로 내는 공과금은 송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것도 주의. 헷갈리기 쉬워요. 맞아요. 맞는 표현. 공과금 같은 경우는 뒤쪽에 송금으로 인정하는데 그게
법에 강제되어서 도망갈 수 없는 경우, 공과금이란 조세 외의 강제적 부담금을 말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공과금은 원칙적으로 송금으로 인정해 준다고요. 강제로 내게 되는 거니까. 하지만 뭐다? 다음에 희는이 아니고 해당하는 공과금은 송금 불산입한다. 1번, 이게 법에 정한 게 아니라 법인 스스로 법인 스스로 임의로 납부하는 거 라면 지금 이 문제 5번처럼 5번의 경우죠. 이게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고, 2번은 뭐예요? 공과금 중에서도 법인이 잘못해서 내는 게 있어. 법인이 잘못해서 그 제재로서 부과하는 경우, 폐수배출부담금 이런 게 예입니다. 폐수배출부담금은 몰래 폐수를 버리다가 걸렸을 때 내는 부담금이에요. 그리고 여기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원래 장애인을 일정 수를 일정 규모 이상이면 몇 명 이상을 장애인을 퍼센트씩 고용하세요 이런 법이 있는데, 그거를 지키지 않았을 때 내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뭔가 잘못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제재로서 돈을 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똑같아. 가산세도 제재로서 어떤 벌금처럼 매기는 거에 대해서 그걸 송금으로 인정해주면 제재 효과가 떨어지니까 송금 불산입해 주는 거예요. 됐죠? 두 경우 다 알아야 됩니다. 법인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게 아닌, 즉 임의로 내는 공과금 송금 불산입이고, 잘못해서 내는 공과금도 송금 불산입이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이제 다 했죠.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3번, 자산을 취득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 중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세금 계산서 세를 수취해서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은 똑같은 답이네요. 요거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한 후 차후 전액 송금으로 인정 산입된다. 아니라고 했죠. 사세 등 세금 계산서 관련해서 뭔가 못 챙겼다는 거지.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적혀있지 않은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는 거야. 그죠? 물론 발행한 사람도 잘못했지만 그걸 받은 나도 제대로 못 챙겼으니까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안 해주고, 귀책 사유도 있으니까 법인세법에서도 송금으로 인정 안 해준다. 아까 했던 거예요. 체크하시고. 자, 송금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송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비용이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익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한다. 보세요. 또 나왔죠? 요 표현 길기 때문에 요 중간마다 어떤 틀린 부분이 없는지 생각하면서 맞아, 순자산 감소 맞고, 사업 관련 맞고, 일반적으로 인정 통상적인 거 맞고, 수익과 직접 관련된 거 맞네.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하나하나 동그라미 치면서 넘어가셔야 돼요. 2번, 임직원이 아닌 지배주주 등의 여비와 교육 훈련비는 각 사람들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송금에 산입한다. 자, 여러분 틀렸죠? 자, 일단 여러분, 임직원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출장 같은 걸 갈 일이 없어. 주주가 출장을 왜 가요? 지배주주야. 임직원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당할 리가 없다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제자가. 지배주주가 여비, 출장비, 교육훈련비. 여러분, 회사가 주주한테 교육을 시켜줄 일이 있나요? 없어요. 임원이나 직원인 걸 전제로 어떤 훈련을 할 수도 있겠지. 교육훈련. 출장도 갈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뭐예요? 송금에 산입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당한지 아닌지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상식선에서. 3번,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유지비, 수선비 등은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고요.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지 그에 관한 보유세나 유지비를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번, 부동산 임차법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동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을 계산할 때 송금에 산입한다. 이거 맞는 표현입니다. 이것도 받아들여 주시고. 자, 5번. 내국법인이 어떤 손해배상금을 누구한테 지급하게 됐대요. 뭔가 잘못을 해서. 그때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그 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초과하게 지급했다면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거 맞는 표현이고, 뒤에서 짧게만 볼게요. 이게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이라는 제도고, 그때 읽어볼게요.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액 초과분을 벌과금 성격으로, 징벌적 성격으로
준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반대로 해석하면 실제 발생한 손해까지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은 송금으로 인정해준다는 거지. 업무하고 관련이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가 뭔가 일을 하다가 업무와 관련해서 손해를 입혔다는 거지. 그래서 배상을 하는데 실제 발생한 손해를 메꾸는 부분까지는 송금으로 인정하지만 우리 이 법,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을 주라는 이 법에 의해서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해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금으로 인정해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기본적으로는 우리 한 강의당 제가 이제 30분 정도씩 시간으로 끊으려고 해요. 조각이 몇 개 소화되는지도 일단 고려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한 강의가 30분에서 40분 그 사이로 해서 한 강의씩 끊어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잠깐 쉬셨다가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